2018년 폭락 이후에 2019년부터의 어떤 페이스북 리브라부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CDBC 이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가 시작된다. 요거를 봤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딴 걸 사긴 좀 그런데 일단은 뭐 대표격인 걸 살까라는 걸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그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디파이 즉 많은 기업들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이제 대기업들도 이게 기술이 입증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면은 이제 금융 페이스북처럼 금융의 일부 기술들을 노려볼까? 블록체인 상에서의 결제, 블록체인 상에서의 지급, 뭐 블록체인 상에서의 이체 이런 기술들 한번 노려볼까? 도전하니까 이제 디파이가 뜨고 하는 그 맥락들 요약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좀 순서에 맞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당장 오늘 왜 올랐냐, 어제 왜 올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오해가 있는 게 이더리움은 왜 요 며칠에서 안 올랐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꾸준히 올랐던 거예요. 미리 왜 요즘 안 올라요? 왜? 먼저 올랐으니까 6개월 전부터 올랐으니까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어느새 저렇게 올랐나요? 네, 지난 1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2019년부터 올랐어요. 계속해서. 그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제가 2016년 블록체인 영상을 이제 9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초부터 2018년 4월에 두나무 업비트가 나오고 거래소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고 나서 2018년 1월 초폭등을 하고 다음에 초폭락이 오기까지의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지 뭐가 공통점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볼 거예요. 항상 이제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체크하고 그때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크해보는 데서부터 이제 항상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손가락 그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여기 있죠. 여기 동글동글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여기가 이제 10월 시작이에요. 10월 시작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화폐로 인정받는다라는 개념이 서면서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여러분 예전에 한창 사람들 막 미쳐있을 때 있죠. 2017년 12월, 2018년 1월 그때가 보면요 요때거든요. 때예요. 제가 지금 이거 월봉으로 바꾼 겁니다. 월봉. 여기 지금 제가 그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게 보시면은 2018년 그 폭등하고 폭락했을 때예요. 메밀묵님 그때 덜덜덜했죠. 그쵸? 자 요때가 보면은 고점이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가격이 이미 2018년 초 2018년 1월에 폭등했었던 가격은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30% 오르면은 다 온 거거든요. 2,400만 원 언저리까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 별로 관심 없던 2019년에 계속 갖고 있었던 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요때부터 언젠가는 요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CDB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오는 것들에서 쭉 그래 언젠가는 빛을 발하겠지 하고서 가져셨던 분들은 사실은 그 폭등했던 수준만큼의 수익을 냈어요. 비트코인은 그쵸? 근데 이때 계속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어쨌든 CDBC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국가 중앙은행에서 그 CDBC라는 거는 저겁니다. 그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란 뜻이에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단계에서 실질 연구나 이런 것들 결과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아크이바님 비트코인 2013년에 알았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못했어. 그때는 거래소도 편하지 않았고 거래소도 신뢰할 수가 없었죠. 2013년에는 진짜 그때 아셨던 분들은 뭐 2017년 초까지도 어플이 없었어요. 사이트가 있었지. 2016년 말까지인가? 네, 그때 없었어요. 거래소가 흔해진 거 자체가 2017년도예요. 제가 거래소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얘기는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지난 얘기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미 2017년 말부터 2018년 사이에 와 있어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지금? 직전에 있는 가장 큰 봉 두 개 요때 2,400만 원 평균으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지금 2,100만 원 다 온 거예요. 사실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은 위로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위로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여력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차트만 놓고 보면은. 자, 그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요거까지가.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오를 때는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완전히 무슨
폐지되어야 될 기술 이게 아니라 활용될 거라는 뉴스는 2019년에서도 2020년에서도 계속 나왔다라는 지점이에요.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야 디지털 화폐는 연구는 좀 필요하다.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하고 사실은 그 분산화 기술로서는 블록체인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무시당하는 건 아니라면은 뭔가 유망한 거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활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대표 주자가 뭐겠어요? 비트코인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자주 설명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별개의 존재지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명칭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이제 큰 이슈인데 어쨌든 그만큼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하다기 때문에 그러면 마치 주식을 잘 모를 때 일단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처럼 블록체인이 언젠간 될 거라면 하는 기대감으로 사기에는 그동안 충분했던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요것만 일단 되짚어보면 돼요. 제가 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 이더리움이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갑니다. 뭐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냐? 비트코인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2019년부터 아까 보셨죠? 비트코인이 2019년부터 그냥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폭등했던 시절만큼의 가격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더리움은 그 시절을 거의 조용히 보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점이 2018년도입니다. 제가 마우스로 포인트로 가리키는 곳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거의 2019년, 2020년 초까지도 조용했어요. 근데 상승하기 시작을 하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메인 금융 증권 시장도 아니고 제가 다루지도 않았어요. 메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때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냐면은 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곳에서는 충분히 분산화 기술로 사용될 만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는 인식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뭔가 와닿게 서비스로 겪을 만한 게 있을까 싶었던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가 사람한테 와닿으려면은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기술이 보여주는 기능이 우리한테 얼마나 와닿는 기능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막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사용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보안성이 더 좋고 말고는 마케팅 요소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냉혹하게 판단하자면 사용자들이 보안성만 보고서 그거를 사진 않아요. 금고를 보관할 금고를 사는 게 아니라면 금괴를 보관할 금고를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러다가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반년 정도 사이에 디파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근데 그 디파이라는 단어는 금융시장에서도 속속들이 언급될 정도로 한번 혹하는 언급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디파이라는 단어의 파이가 파이낸스 할 때 파이입니다. 금융 할 때 파이. 그래서 디파이가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제 방송 항상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분산화된 기술로 현재 금융 서비스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IT 서비스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구현해서 작동시키면은 일상생활에서 금융은 매우 밀착된 우리 애들의 생활에 밀착된 기술인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수행하게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스마트폰이라는 언급도 자주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죠? 지갑의 역할이죠. 지갑 월렛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 기기 안에 들어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언급이 되고 코인 보관뿐만 아니라 이제 무언가의 결제를 함에 있어서 초대기업이 만든 코인이 등장한다더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에요? 카카오죠.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슈 하이라이트 할 때도 다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냐면은 이게 블록체인이 우리는 점점 코인 가격 폭락하면서 잊기 시작을 했지만 그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듭되더니 사실은 1년 전에 밑밥이 있었죠. 금융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분야인데 그게 아니라 IT 기업이 금융시장을 빼앗을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극을 받고 연구를 시작해서 그 기술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4개월에서 6개월 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예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제가 왜 예전에도 계속 크게 다뤘었냐면은 그게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료해요. IT 기업이 기술로 보안, 국가급의 보안을 대중의 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죠. 결국에는 분산화된 거라는 거는 여러 명이 서로를 데이터를 검증하게 만들어서 누구 하나가 거짓말을 못하는 그 금융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걸로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안과 국가와 연결된 보안을 통해서만 구현됐던 금융시장이 자신들의 손으로도 구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보여줬던 하나의 그 시류 트렌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기업들도 속속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보이는데 그 표적이 된 게 어디예요? 파이낸스 시장, 금융 시장이에요. 그게 이제 켜켜이 쌓여서 와가지고 디파이, 즉 분산화된 기술로 만들어내는 금융 기술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뭐 물론 금융이 단순히 금융이라서 표적이 됐냐라기보다는 금융의 어떤 서비스들은 IT화하기가 쉬웠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에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한번 코인을 찍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 카카오에서도 하고 네이버에서도 뭐 보관 서비스, 뭐 삼성에서도 이제 보관 서비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디파이라는 주제로 이제 블록체인 시장, 이 기술 시장이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언론사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조금씩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그 시점이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월봉으로 해놔서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빨간 봉이 나오기 직전부터가 대충 6개월 전입니다. 그죠? 이게 왜 올랐냐? 이더리움이 무슨 디파이 기술의 정수냐? 그건 아니고 이더리움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더리움이 다른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소스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파이 기술을 도전하는 블록체인이나 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하거나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2019년부터 그런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거라면은 이더리움이 오르는 시점을 보면은 이제 디파이, 즉 분산화된 금융이라는 그 기술 목적을 가진 블록체인과 코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전체 시장에서 뭐가 될진 모르니까 2019년부터 비트코인은 일단은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스북 리브라에 의해 일부 기업들도 우리도 저런 분산화된 금융을 구현해볼까? 금융 서비스를 구현해볼까?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분산화된 금융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건 또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더리움만 간 건 아닙니다. 이 디파이라고 하는 분산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코인들이 거의 일제히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일제히.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지난 3년간의 시장을 대략적으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축약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차트 보면서 가격 변동 보면서 보시니까 이해가 가시죠?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 1월까지 보였었던 폭등까지도 가격을 못 갔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거는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무조건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만큼 비트코인 같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것도 일반 시장에서는 코인을 아는 사람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새롭게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구매력을 갖출 사람들이 이더리움까지 다 알아준 다음에 들어와서 구매할 거다? 라는 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모두가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근데 최근 1개월 사이에 어떤 변혁이 불러 일어난 거고 그게 지금 이 환경을 살펴보는 거랑 어떤 연관성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페이팔이라고 해서 뭐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나 뭐 지급 결제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카드나 이런 걸 입력해서 인터넷에서 결제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중간 단계를 도맡아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 버전은 이제 페이팔, 그러니까 미국 버전이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는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에서 뭔가 결제할 때 통과하는 무슨 페이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그 중에 제일 큰 거에서 뭐 통신사에서 주관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국전자결제통신에서 주관하든 그 제일 누구나 맞닥뜨리기 쉬운 결제 서비스에서 코인에 대한 거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수혜해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그거를 다룬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효과. 왜냐면은 솔직히 어쨌든 코인은 좀
문화로 따지면 서브컬처였고 금융시장으로 따지면 완전 제3세계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사이즈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즈라는 거는 우리 같은 이제 개미 입장에서의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뭐 블랙록 펀드나 뭐 이런 진짜 전 세계적인 금융 기금이나 기관에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는 절대 안 나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변두리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기술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금융투자 시장에서는 거기서 어쨌든 뭔가 메인 진짜 금융투자 시장이든 금융결제 시장이든 SH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카카오페이가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는 거랑 같은 꼴이에요. 정말 페이팔은. 그렇죠.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SH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쓰고 있는 메신저에서 그 코인을 취급해서 결제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언급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금융시장에서 목소리가 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전 세계적인 펀드를 운영하는 블랙록 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블랙록이나 이런 데에서 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블랙록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전에 대대적으로 아마 기사가 나갔을 겁니다. 블랙록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현재 금이 갖고 있는 가치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블랙록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블랙록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닥터 에이신 금이요? 금은 실물인데? 그렇죠.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얘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 대변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변한다가 아니라 대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미래지향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입 밖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에서. 대신할 수도 있다. 금의 지위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물론 블랙록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생각에는 금의 지위를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국가에서 CDB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세대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지금 시청자분들은 포함한 우리 세대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는 세대들의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는 화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세대가 앞으로 사용하는 그 친화력을 보면은 이 디지털 화폐는 충분히 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비트코인은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하지만 자신은 우리 이 펀드를 운영할 때나 또는 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라고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 기사나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금을 대체할 만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거나 자신들의 운용 자산에 비트코인을 산입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짚을만 하겠죠.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를 해놓고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투자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웃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는 세대들의 디지털 화폐 사용량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김돌량이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해주네요. 그쵸? 포인트를 다른 데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 이분이 왜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이분이 얘기할 때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서 투자 운용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인정한 거는 디지털 화폐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인정한 것과 두 번째로는 각국의 중앙화폐에 대한 디지털 화폐 발행이라는 시도가 분명히 진행된다는 걸 엄청 크게 보고 있었어요. 즉 사실은 비트코인이라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금까지 없었던 사용법,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를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자 자산으로서 추천할 수 있느냐는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거예요. 비트코인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특정 코인이
우리 실제 현장에서 당장 사용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맞고, 기대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심리 요인인 거예요. 다른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거라는 거죠. 블랙록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계속될 거라고, 꾸준히 사용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이 디지털 화폐의 대표격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거 되지 않을까 저거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폭등에 혹여나 임하는 자세가 긍정적이 되어서 폭등을 불러오는 그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폭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꾸준히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을 확정 지어준 게 블랙록이었고, 물론 대표적으로는 블랙록이 금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도이치뱅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코인은 아니어도 디지털 화폐가 무시당하는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와 언급은 될 수도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를 알 수는 있다는 거예요.